자,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카메라 렌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오늘 또 계속해서 카메라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렌즈의 종류들은 굉장히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렌즈를 구입하려고 보면 좀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렌즈는 표준 렌즈와 줌 렌즈와 관광 렌즈 그리고 초관광 렌즈, 어안 렌즈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충 이제 어느 정도의 이해들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렌즈의 종류 어떻게 저거 렌즈가 어느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일례로 캐논 EF 마운트 렌즈들인데 캐논 주식회사의 베요닛 스타일 렌즈 마운트 보통적으로 캐논 ESO의 EF 렌즈들 그러니까 일렉트로 포커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렌즈에서의 자동 초점은 모든 렌즈에 내장된 모터가 이제 어떤 모터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르고 한데 이 전기통신의 이 접점으로 해가지고 작동이 되며 기계적인 방법은 사용되지가 거의 않아요. 그래서 마운트 직경은 보통 우리가 54mm로 1987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시판되는 우리 시중에 이렇게 시판되는 렌즈는 보통 35mm 렌즈 교환식 카메라 중 최대로 이렇게 쳤었고 넓은 직경은 더 밝은 렌즈를 얼마나 우리가 F값으로 해가지고 렌즈가 얼마나 밝은지 그거에 가지고 제조사들이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캐논 같은 경우는 2003년에 EF 마운트로부터 파생된 EFS를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ESF는 크롭바디의 1.6 그러니까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풀프레임과 이제 크롭바디 카메라는 풀프레임과 크롭바디로서 이루어지는데 풀프레임은 우리가 찍었을 때에 그대로 1대1로 해서 찍히는 그렇게 찍힌다고 보면 되고 크롭바디는 내가 눈으로 본 뷰파인더로 본 상태에서 1.6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크롭바디 센서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싸게 하기 위해 가지고 DSLR 유저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EF-S 마운트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모든 렌즈는 EF 렌즈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 또한 EF 렌즈를 가진 카메라는 EF-S 렌즈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렌즈 속에 들어가 있는 모터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EFS에 들어있는 EF 렌즈는 스태핑 모터 우리가 스태핑 모터나 이렇게 뭐 IS 기능이나 이런 게 모두가 들어있는데 보통 요즘 나오는 것은 울트라소닉이라고 해가지고 초음파식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울트라 사운드 렌즈에 보면 울트라 사운드나 이런 초음파 모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표기가 돼 있어요. 보통 보면 울트라 사운드가 많을 거예요. 자, 일단 스태핑 모터 STM이라고 하는데 작은 50mm나 이런 것을 렌즈를 샀을 때 거기에 보통 보면은 STM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렌즈에 STM이라고 써 있는 그런 렌즈는 자동 초점 모터. 그러니까 그거 보러 우리가 이제 스태핑 모터라고 하는데 자동 초점 모터로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래서 초음파 자동 초점 모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 드는데 EFS 렌즈의 전기 회로는 그러니까 캐논의 많은 수의 EF 렌즈는 초음파 모터, 울트라소닉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US 그것을 줄여가지고 이제 렌즈에 보면 USM, IS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약자가 울트라소닉 모터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동 초점 모터로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캐논 EF 렌즈에 사용되는 보통적으로 모터는 들어가는 게 초음파 렌즈 모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링 타입 USM과 마이크로 USM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가격적인 면을 제외하면 링 타입 USM이 마이크로 USM보다 방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링 타입 USM은 기존 모터들보다 굉장히 빠르고 조용하게 작동하는 반면에 전기의 소모가 어때요? 적다. 그 대신 이제 이 적기도 하지만 풀타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수동 포커싱이 굉장히 가능하게 작동된다. 마이크로 USM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서 저가 렌즈에 사용을 해요. 뭐가? 마이크로 USM이. 그래서 저가 렌즈에 사용되는 모터로 기존 모터보다는 좀 조용하지만 링 타입 USM보다는 조금 소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끄럽고 대부분의 마이크로 USM 사용 렌즈는 FTM 포커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마이크로 USM을 사용하면서 FM 포커싱이 가능한 렌즈가 있긴 하나 그러니까 50mm의 f.4 F값이 1.4인 그런 FTM 포커싱을 위한 별도의 기계 부품이 필요해서 그래서 극소수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다지 마이크로 USM을 쓸 그런 적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S 기능이 있는데 이제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을 약자로 해서 IS 기능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IS 기능. 결국에는 여러분의 손떨림 보정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소니 알파 같은 것은 카메라 인사이드에 그게 내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약간 흔들리고 하면 자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손떨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카메라 IS 기능이 있는 이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있는 걸 쓰시면 그만큼 손떨림이 방지가 되고 캐논의 어느 정도의 카메라들은 다 이 IS 기능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사의 70mm 같은 그런 경우는 IS 기능이 없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런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숨을 먹고 찍어야 되겠죠. 흔들리면 안 되니까. IS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IS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이 장착된 것을 사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득이 된다. 그러니까 영상을 찍는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할 때에도 이 아예 스테빌라이저 보정 기술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EF 렌즈의 캐논의 EF 렌즈의 목록인데 이 목록은
뭐 조직의 수치와 USM이 뭐 되냐 안 되냐, 뭐 IS 기능이 있냐 없냐, 시리즈가 L이냐 아니냐, 이런 건데, 여러분은 이 차트를 지금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이 차트는 볼 수 없고, 나중에 원하시면 학교에서 프린트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오더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총괄로 해서 이 렌즈가 어느 게 있는 건지, 어느 게 어떤 유형인지 그걸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걸 나중에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렌즈는 여기에서 본 것과 지금 이 뒤쪽에 보는 것은 우리가 단초점 렌즈인데, 단초점 렌즈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줌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냥 단일 구성으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움직여가면서 찍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미지수가 낮은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단초점 렌즈라고 하는데, 14mm에서부터 100mm까지. 100mm는 어디에 사용한다고 그랬죠? 100mm의 2.8 같은 경우는 매크로 렌즈라고 하죠. 우리가 접사를 할 때 찍는 게 우리가 이제 100mm. 그리고 또 뭐가 있죠? 85mm 인물 사진용도 단초점 렌즈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50mm도 단초점 렌즈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 광각기가 있는 그런 렌즈들도 여기 단초점 렌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캐논의 EOS의 DSLR의 발매 연보인데, 이 발매 연보는 지금 뭐 언제 만들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시면 이걸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굳이 발매 연도는 뭐 카메라의 발매 연도이기 때문에, 뭐 1DX가 언제 나오고, 뭐 나이콘 750D가 언제 나오고, 그 발매 연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렌즈에 이제 뭐 캐논의 렌즈에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렌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으신 것 같고, 다음 또 렌즈를 계속해서 뭐 지금 나가니까 일단은 이 차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100mm, 방금 얘기했듯이 100mm, 매크로 100mm, 우리가 한국에서 얘기할 때는 막 100mm니까 100마라고도 얘기하는데, 매크로 렌즈나 마이크로 렌즈나 같은 얘기예요. 일단은 이름은 말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마이크로 렌즈는 우리가 매크로라고 하는데, 뭘 찍기 위해서 매크로 렌즈를 쓰죠? 우리가 접사를 위해서 쓰죠, 이 렌즈를. 그러니까 꽃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파리를 찍는다든가, 동전을 찍는다든가, 이렇게 접사, 꽃 같은 거 이런 거 접사할 때 찍는 그런 렌즈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매크로 렌즈라고 하는데, 이 렌즈는 촬영 거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제 뭐 꽃이나 곤충이나 이런 것을 그런 피사체를 주로 촬영하는 것을 우리가 매크로 렌즈라고 하는데, 매크로 렌즈 중에서는 캐논의 100mm가 아주 독보적인 존재를 해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써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매크로나 이 100mm짜리 가지고도 어떻게 인물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겠죠. 못 찍는 건 아니에요. 찍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100mm 가지고 곤충이나 뭐 꽃이나 이 접사할 때만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일반 촬영은 가능하다. 그 대신 어떻게 써요?
굉장히 선명히 사진이 찍히겠죠? 네, 그런 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줌렌즈. 줌렌즈는 초점 거리를 연속해서 바꿀 수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초점을 다시 맞추지 않아도 그러니까 배율을 마음대로 변화시켜 가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렌즈다. 가격은 저가에서 고가까지 다양하지만 보통 중저가 디지털 카메라야 DSLR 카메라에 모든 카메라에 광범위하게 이렇게 사용이 된다. 예. 그러니까 줌 렌즈와 달리 단렌즈라는 것도 있는데 단렌즈는 줌 기능이 없고 초점 거리가 고정된 렌즈를 얘기한다. 방금 전에 설명했죠? 그러니까 줌 렌즈는 보편적으로 사진 촬영에 광범위하게 이용이 되지만 다양한 기능에 비해 화질은 단렌즈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줌 렌즈는 아무래도 먼 것을 갖다가 끌어오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이 단렌즈보다 그렇게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단렌즈가 50mm 표준이나 35mm 관광렌즈나 이런 것은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줌이나 망원, 그러니까 줌하면 우리가 망원 렌즈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완전하게 선명한 사진은 뭐 선명하기는 하지만 단렌즈보다 못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게 망원 렌즈인데, 그러니까 표준 렌즈 50mm보다 초점 거리가 긴 렌즈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물 사진 찍는 85mm,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135mm, 그리고 200mm, 500mm 그 이외에 50mm 이상의 렌즈가 여기에 속한다. 뭐에? 망원 렌즈에. 그러니까 망원 렌즈는 딴 거 없어요.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까이 촬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나 요즘은 피사체의 심도를 얇게, 그러니까 피사체 약간 아웃포커싱 시키는 그런 듯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 심도를 낮게 촬영하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한다. 네. 심도가 얕기 때문에 복잡한 배경에서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아웃포커싱이 아주 좋다는 거.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 좋으니까 인물이 돋보이게 되는 거겠죠. 85mm를 껴가지고 인물은 돋보이고 뒷 배경은 아웃포커싱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망원 렌즈로 해가지고 아웃포커싱이 굉장히 잘 되지만 단초점 렌즈 가지고 아웃포커싱을 시키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자, 이것은 심도가 얕기 때문에 복잡한 배경에서 인물을 돋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아웃포커싱이 좋다.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각인시켜야 돼요. 왜 이거 나중에 단렌즈 좋은 거 이런 걸 써가지고 왜 이게 아웃포커싱이 잘 안 되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초점 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손떨림이 없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빠른 셔터 스피드를 확보를 해야 된다. 줌 렌즈를 쓸 때에는. 그래서 빠른 스피드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한다? 삼각대를 이용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줌 렌즈에서 찍을 때는 보통 이 삼각대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스포츠 관련한 이
경기장이나 이런 데 가서 300mm, 500mm 가지고 이렇게 축구 선수들 찍는 사람들 보면 손으로 그냥 들고 찍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다 삼각대에다 놓고 그 기다렸다가 이렇게 찍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이 줌 렌즈는 될 수 있으면 그냥 들고 찍는 것보다 흔들릴 수가 IS 기능은 있지만 그래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삼각대에다 놓고 찍어야 이렇게 선명한 사진들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지금 제일 앞쪽의 그림은 이 이미지는 표준 렌즈로 찍은 거예요. 표준 렌즈로 찍은 것과 화각이 넓은 관광 렌즈로 찍은 것과 그 다음에 PCI 어안 렌즈로 찍은 거, 그 다음에 이것은 매크로 렌즈로 찍은 거, 그 다음에 줌 렌즈로 해서 멀리 있는 것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렇게 찍은 줌 렌즈, 예. 그리고 망원 렌즈로 해가지고 더 끌어가지고 당긴 이 일반적인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렌즈를 구입해서 어떻게 무엇을 찍을 것인가 그것을 일단 가만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에 맞는 그런 렌즈를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돼요. 만에 하나 이제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번들 렌즈 24에 뭐 70mm나 뭐 135mm나 이런 걸 사가지고 24mm부터 135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된 번들 렌즈를 사가지고 그 하나를 써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뉴스가 되고 많이 이렇게 경륜이 생기면 하나하나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한 개를 사가지고 그걸로만 찍으려고 하지 말고 번들 렌즈로 사가지고 찍는 것도 굉장히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렌즈를 샀으면 그 렌즈 산 속에 후드가 따라오는 거 있고 안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후드 모양은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 틀려요. 자기의 그 렌즈의 구경에 맞춰가지고 이제 후드가 이제 사야 되는데 뭐 거기다가 렌즈를 사면 후드는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 안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후드는 왜 모양이 다 이렇게 둥근 것도 있고 홈이 파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얍상한 것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른데 여기에 이 후드가 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쁘고 디자인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 이게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렌즈 후드. 첫 번째 질문, 렌즈 후드는 왜 끼나요? 두 번째, 모양이 왜 다를까요? 그리고 이것도 정품으로 사야 되나요? 아니면 구매 시에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 이제 5가지에 대한, 4가지에 대한 그 질문인데, 자, 후드는 왜 낄까? 이것의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햇빛이 강한 날에 눈 위에다가 손을 올리죠. 저 멀리 있는 사람 볼 때도 이렇게 손을 올려가지고 보죠. 그럼 어때요? 가시광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렌즈 후드를 끼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시광선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어때요? 사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명히 보려고 이것을 끼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 후드를 갖다 껴가지고 플레이어 현상을 갖다가 번짐 현상을 갖다가 없애주려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끼는 거지 딴 이유는 없다. 자, 첫 번째,
후드 착용으로 렌즈의 플레어 현상을 막아주고, 두 번째, 빛 퍼짐을 방지를 해준다. 그대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후드를 착용해야지 뭐 빛이 분산되게 해가지고 하면 어때? 컨트라스트가 달라지겠죠. 이 명암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니까 색감의 향상을 위해 가지고 이 후드를 착용을 한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떨어뜨렸을 때 어때요?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 카메라 아니면은 카메라는 알루미늄으로서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렌즈는 뭐예요? 유리잖아요, 유리. 그러면 떨어뜨렸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데가 렌즈다. 그러면 렌즈는 유리가 나가면 끝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거기다 필터를 끼는 이유도 가시광선을 막아주고 하지만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크러치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터도 껴주는 거고, 거기에 덧대서 이것을 끼는 이유도 렌즈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후드를 낀다. 자, 세 번째, 렌즈의 보호 역할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후드는 화각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지 그냥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저런 형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네. 렌즈에 맞는 화각을 항상 확인하고 끼워야 된다. 그냥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끼는 게 아니고, 맞지도 않지만은 꼭 자기 후드를 껴야 된다. 네. 그러면 미리 쓰는 같은 후드가 렌즈마다 화각이 다르므로 렌즈와 호환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고르셔야 된다. 보통 비싼 렌즈들을 사면 후드가 따라와요. 렌즈 하면 뭐 다 저건데, 여러분들이 50mm 뭐 단렌즈를 하나 샀다.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거기에는 안 따라옵니다. 근데 L렌즈나 이런 것을 오다를 하시면은 L렌즈 같은 경우는 거의 렌즈 플러스 후드가 따라온다. 자, 이것을 정품을 사야 되나요? 두 번째 질문인데, 정품은 그렇다고 해서 꼭 정품을 사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냥 간단한 원리의 뭐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굳이 정품을 구입하라고는 않지만은 어떤 분들은 나는 정품을 살래 해도 무방하다. 네. 그러니까 뭐 정품이나 비정품이나 뭐 거기서 거기니까 뭐 아무것도 써도 되는데 여러분의 그 필링 차이다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구입해서 된다. 자, 첫 번째는 빛을 끊어주는 역할, 렌즈의 보호 기능 역할. 세 번째는 쳐다보는 이목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카메라로 찍으면 자꾸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정품으로 사야 되는 그런 저것도 있다 이 얘기예요. 사람들 이목 때문에. 그걸 상관을 안 넣는다면 비정품 사도 아무 이상이 없다. 자, 구매 시 주의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1번, 후드가 화면에 접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네. 후드를 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화면으로 봤을 때 후드가 화면상에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접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렌즈하고 호환이 되는지 잘 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렌즈에 보면 파이각이 있어요. 항상 렌즈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파이각을 확인을 하고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아니면은 필터, 렌즈에 필터가 있는데 필터에 파이각을 체크업을 하면 딱 그 수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것이나 싼 거나 그냥 맞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후드는
렌즈를 보호할 목적으로 끼는 거지 거의 딴 목적은 없다. 우리가 후드를 끼고 찍거나 안 끼고 찍거나 사진 찍기는 것은 일반이지만 단 가시광선, 빛의 번짐 요것만 주의하신다면 사실은 안 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싼 거고 좋은 거고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후드는 렌즈를 보호할 목적, 가시광선 차단 요런 목적으로 해서 끼는 거지 굳이 딴 의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시겠죠? 후드는 왜 이렇게 끼는지. 자, 이제 카메라의 현주소인데 카메라가 굉장히 나와가지고 이 시장의 판도가 굉장히 달라졌고 또 이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 센서 시장은 굉장히 뒤바꿈 현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 센서 시장이 삼성이 거의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피사체를 찍으면 사진을 찍으려고 피사체를 놔두고 찍으면 렌즈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먼저 가냐면 이 이미지 센서에 가서 박혀요. 이미지 센서를 통과한 여기에 박힌 이미지 센서에 통과한 피사체가 이미지 신호 ISP라는 처리 장치에 가서 그러니까 결국에 D램에 가가지고 사진이 메모리 카드에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피사체 3D, 2D로 이렇게 디지털로 변환돼 가지고 아날로그냐 디지털로 거기에서 다시 변환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미지 품질 보정을 시킨 다음에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이 된다. 아시겠죠? 네. 뭐 별 적은 없어요. 네. 단지 옛날 카메라하고 기계식 카메라하고 이 디지털 카메라하고 이미지 처리 장치 요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여기에서 바뀌어진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는 이게 우리가 제일 디지털 카메라에서 제일 중요한 이미지 센서라는 거. 네. 저기를 통과하면서부터 디지털로 변환이 돼 가지고 이미지를 품질 보정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메모리 카드에 저장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저기에 전지현이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있는 카메라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누르면 똑딱한다고 해가지고 똑딱이 카메라라고 하죠. 저런 카메라가 2000년대 초반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죠. 근데 저 똑딱이 카메라가 한국 시장의 디카 시장의 1위였어요. 뭐 여러분들도 크실 때 중학교나 뭐 국민학교나 이런 때에 이런 카메라 한 번 썩은 다 써봤을 거예요. 똑딱이 카메라는. 네. 왜? 그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으니까 어디겠으면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저 카메라를 선전을 하고 그랬겠어요. 자, 이때에 이 카메라가 이제 2000년도에 뭐 올림푸스가 굉장히 시장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지배를 했었는데 올림푸스가 그러니까 2년 전 완전히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올림푸스에 이게 2020년 초에 발표된 최신형 기준으로 6개월 후인 지금 갑자기 발표하자마자 우리 한국 시장에서 철수해야 되겠다. 그리고 철수를 해버려요. 네. 왜 그냥
삼성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이미지 센서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글로벌 이런 쪽에서 카메라가 굉장히 급감하는 추세예요. 왜? 여러분들도 카메라를 안 사고 뭘로 써요? 안드로이드 폰, 스마트폰 이런 걸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이게 카메라의 용도가 자꾸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 전지현이가 쓰던 똑딱이 카메라는 왜 죽었을까? 저 카메라가 죽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것을 넣고 다니기 불편하고 핸드폰은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편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굳이 저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사지도 않고 불편하고 보니까 샀어도 가지고 있어도 집에다 놓고 다녀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이 굉장히 몇백만 화소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게 찍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보다 더 잘 찍히는데 왜 저 똑딱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까? 안드로이드 폰 하나면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신경을 써가지고 삼성이 잘 만들어놔요. 자, 저 똑딱이 카메라는 자기가 보고 확인을 하고 누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은 삼성 그 제조사에서 프로그램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것도 찍어도 잘 나오고 저것도 찍어도 잘 나오고 뭐 맞출 것도 없고 자동으로 탁탁 잘 나오게 이렇게 포맷이 돼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포맷이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찍는 것보다 월등하다 보니까 또 요즘은 핸드폰이 뭐지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저걸 들고 다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저게 똑딱이 카메라가. 한동안 엄청 많이 썼어요, 저걸. 근데 어때요, 지금은? 거의 저거 보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현재의 이 카메라들이 밀리는 이유가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때문에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이거 무겁고 가지고 다니지 않죠. 절대. 핸드폰만 하나 딸랑 있으면 뭐 그냥 간단한 사진은 다 찍고 영상도 찍고 하다 보니까 굳이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카메라 시장을 보는 그 리포팅을 해주는 회사가 CIPA라고 있는데 일본 카메라 영상기기 공업회예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 그 자료를 갖다가 냈는데 분석을 해가지고 시장이 올림푸스만이 아니고 모든 업체도 마찬가지. 뭐 캐논, 나이콘, 뭐 미놀타, 펜텍스 할 것 없이 다 똑같은데 실적을 딱 봐가지고 2019년도, 2020년도 딱 보니까 91.8%가 감소를 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카메라가 팔리겠어요? 지금도 소니나 나이콘도 그냥 죽지 못해서 해요, 죽지 못해서.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카메라를 사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유저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다 삼성이라는 핸드폰 회사가 처음에는 카메라에다가 돈을 그러니까 지금 죽은 이건희 회장이죠. 이건희 회장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우리도 카메라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했다가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우리는 카메라 시장에서 철수한다 해가지고 첫 번째 봤던 이미지 센서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과감히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 속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갖다가
개발을 더 해가지고 딱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핸드폰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카메라보다 무지 잘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억 5천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에다 넣고 찍으니 저 카메라가 팔릴 리가 만무하죠. 네. 그래서 저게 계속해서 이게 사장이 되고 핸드폰 시장, 스마트폰 시장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커지고 네. 그렇지만 핵심 부품 이미지 센서는 똑같이 들어간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글로벌 시장을 그 당시에 18%를 장악을 해요. 네. 일본 소니가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시장의 49% 거의 50% 정도를 뭐 잡고 했는데 삼성이 18% 시장을 장악 그 당시에 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50%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도 우리가 2030년도까지는 다 휩쓸어 버리겠다 이러니까 전면전을 선포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소니 뭐 할 것 없이 이게 굉장히 약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 엄청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뭐 혁신도 혁신이지만은 이 과감한 투자를 해 가지고 최신 기술을 선보여 가지고 이미지 센서 이 업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를 해서 최근에 뭐 1억 8천만 원 화소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7 마이크로미터 픽셀 크기를 구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자꾸 연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그 시장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저 위쪽에 이렇게 보는 게 6,400만 화소였어요. 예전에 이게 2019년 5월에 6,400만 화소인데 지금 현재의 2019년도 8월에 5월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화소수를 1.6 저거 한 1억 800만 화소를 저렇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술이지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재작년에 나노셀을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카메라 감도를 갖다가 2배 이상을 더 끌어올린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 그 카메라가 팔리겠느냐고요. 자, 최근에는 DSLR 카메라의 수준을 빠르고 선명한 화질을 얼마만큼 구현해서 찍을까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용 센서를 출시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게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DSLR 수준의 자동 초점도 이렇게 딱 하고 손으로 만지면 거기 초점이 딱 맞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이 그걸 하는데 지금 여기에 픽셀을 갖다가 2015년도 만든 거 여기 그 당시에는 1.0이에요. 근데 2017년도는 0.9, 2018년도 0.8,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0.7 이렇게 픽셀을 갖다가 만들어내니 저 카메라 회사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게 좋아져 가지고 듀얼 픽셀도 나오고 렌즈도 2개 달았던 거 3개 뭐 2-3개로 해가지고 파노라마 사진 찍을 수 있고 막 빵빵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카메라 시장은 굉장히 줄어들어 가지고 죽는다 그 얘기예요. 자, 일반 스마트폰과 듀얼 픽셀 이미지 우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핸드폰의 듀얼 이미지 그 얘기인데 눈으로 왼쪽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상이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봤을 때 하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우리 눈하고 똑같은 거죠. 이 원리를 배열판을 갖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밝게도 찍히게 만들고 굉장히 이 프로그램들이 잘 만들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더 좋은 이런 카메라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자 이제 거기까지 이제 카메라 렌즈는 대충 이제 알아보셨고 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이제 뭐를 찍는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 관점이 다 틀려요. 보는 관점이. 어떤 사람은 처마만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인물만 찍는 사람이 있고 정물 찍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다른데 여러분들의 그 관점이에요. 그 관점 뭐를 찍을지 뭐를 어떻게 보는지 자기의 그 관점대로 이렇게 찍는데 자기가 이 추구하고 하는 그 관점에서 사회적인 사회적인 것이나 이 윤리의 이런 문제 사진을 찍어도 그런 쪽에 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봐야지 이 나쁜 쪽으로 뭐 이 사진을 갖다가 찍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한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라크 군인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물을 주는 이렇게 장면이 있어요. 그죠? 목마른 것 같으니까 옆에 총을 든 병사가 있고 그 옆쪽에서 이렇게 포커스 해가지고 물을 주는 장면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보는 관점은 지금 보는 관점은 포로에게 물 먹이는 관점이에요. 그죠? 근데 딴 사람이 볼 때는 이 틀려요 이게. 시각에 따라서 또한 편집하는 그 편집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와 이렇게 의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편집자의 의도.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악마의 편집. 자 다음 장면을 이렇게 보면 두 개로 한번 잘라놓고 보니까 하나는 굉장히 선한 그런 사진이 돼요. 근데 하나는 반지를 잘라놓고 보니까 총구를 겨누고 있는 거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보는 쪽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다가 관점을 놓고 봤을 때에는 어때요? 굉장히 선하고 착한 그런 관점이 되지만 여기는 반대로 총구를 갖다 사람한테 겨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안 좋은 그런 관점이 되어버리는 거지. 여기서 같은 한 사진인데도 딱 자르니까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장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한 장의 원본의 사진을 갖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니까 이런 장면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편집자가 이렇게 봤을 때, 자, 미국의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 봤을 때 어느 걸 내보내겠어요? 저쪽 걸 내보내겠죠. 물 주는 거 내보내겠어요? 근데 이것은 또 딴 쪽에다 쓰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플레이밍 효과는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이 문제의 표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이때 제공되는 인식의 틀은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틀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이 효과는 어디에 접목돼 가지고 많이 쓰느냐면 마케팅에 많이 써요. 마케팅에. 네. 그리고 신문사나 방송, 미디어 이런 쪽에서 왜곡을 이렇게 하는 데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프레이밍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 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쓰면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 의해 가지고 조금 나쁜 의도로도 쓸 수가 있다. 이 편집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악마의 편집이라는 거.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도 좋은 쪽으로 해서 찍어야지 나쁜 쪽으로 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나쁜 쪽으로 찍다가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 남을 함부로 그냥 팍팍 찍는다든가. 여러분들이 프레스, 즉 기자가 아닌데 아무 사람이나 가가지고 팍팍팍팍 찍어가지고 찍는다면 어때요?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너 왜 나를 사진 찍냐고서 거꾸로 소송을 당할 수가 있다. 좋은 의도로 사진을 찍고 그걸 갖다가 사용을 해야지 나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신문이나 방송, 미디어 이런 데서는 이 프레이밍 효과를 갖다가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개를 갖다가 나눠가지고 요런 식 또는 요런 식 악과 선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이라는 그 한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편집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다. 자, 이제 뭐 역대 이제 퓰리처상 수상작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보여주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1950년도에 6.25 전쟁 때에 대동강 철교예요. 대동강. 한강이 아니고 대동강. 피난민들이 대동강 철교에 올라가가지고 넘어오는 그 종군 기자가 찍은 거예요. 저기. 그래가지고 퓰리처상을 받았던 그런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베트남전에서 네이팜탄, 굉장히 뜨거운 거 있죠. 뜨거운 탄. 뜨거우니까 이제 뭐 옷을 벗었는지 몰라도 네이팜탄을 쏴가지고 이렇게 화상을 입은 소녀가 도망치는데 이 기자가 찍어가지고 베트남 전쟁을 끝내는데 굉장히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게. 저 소녀는 그 당시에 이제 어린이였었는데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목숨을 구해서 현재 미국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자, 굉장히 지금 이제 이게 윤리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진이에요. 이게 이 사람도 찍어가지고 퓰리처상을 탔어요. 근데 이게 윤리위원회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진이었었는데, 자, 이 소녀가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 보면 저 독수리가 얘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급식소가 한쪽에 여기에 급식소가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어린이가 이제 그 앞에 있고, 이게 독수리가 딱 날라와 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것을 갖다가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근데 이제 윤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사진을 찍기보다는 얘를 구하는 게 우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가 급식소 앞에고 사람들도 있고 다 한데 사진이 먼저 아니고 얘를 구하는 게 우선이었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것을 찍은 프리랜서 기자가 찍어가지고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 케빈 카터.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찍고 죄책감이 들죠. 또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적은 아니지만, 근데 수상을 하고 2달 만에 자살을 해요, 이 사람이. 네. 이게 뭐 수단에서 찍은 건데, 수단의 아요드에 있는 식량센터에 가던 그 길에 있던 뭐 소녀가 이제 힘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뭐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렇고, 급식센터의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 그 아프리카 현실을 조금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진인데, 사실적으로는 그런 사진이 아닌데 자꾸 이제 윤리적으로 파고 이렇게 닥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베트남 전쟁 1969년도에 찍은 그런 사진이에요. 베트콩 직결 채용하는 사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큰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진이에요, 이것도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퓰리처상 역대 탄 사람들이 기자들이 탄 그런 사진이에요, 이게. 자,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사진 케빈 카터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케빈 카터예요. 이 가운데 여기 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찍고 퓰리처상 수상 저거 했었는데 2달 만에 자살을 해요. 근데 그 아이를 갖다가 이 사람이 또 옮겨줬어요. 찍고 옮겨주고 그러고 나서 담배를 피우면서 저 사람도 흐르게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의 비참함을 이렇게 전해주려다가 조금 안 좋은 그런 비운의 사람이지, 이 사람도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진도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2006년도 찍은 사진인데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그쪽 부분에 저렇게 맞서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이제 지진 발생 후에 이제 그 여성 시신을 담은 처참함을 담은 그런 사진이에요, 이것도. 이게 IT예요, IT 지진.
그리고 이제 최근에 3년이 됐는데 우리나라 김경훈 기자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퓰리처상을 탔어요. 바로 이 사진으로 이제 한국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탔는데 멕시코하고 아메리카 그 국경 근처에 이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미국으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체류탄을 발사를 하니까 애를 데리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나라 김경훈 씨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퓰리처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역대 이제 퓰리처상 탄 그런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레스들 이 기자들은 이 퓰리처상 타는 게 제일 큰 영광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 시간에는 고화소란 무엇일까? 고화소. 화소수가 많으면 사진이 잘 나올까?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저화소면 사진이 안 나올까? 근데 별 차이가 없다. 단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센서가 두 개가 있는데 이쪽 우측 것은 저화소고 저쪽 왼쪽 것은 고화소 센서예요. 센서가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저화소는 센서가 이렇게 촘촘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센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입자가 촘촘해지겠죠. 그 차이예요. 사진이 잘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자, 보통 카메라를 고를 때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카메라를 볼 때 몇백만 화소인지 아니면 뭐 카메라 회사를 봅니까 우리가? 자, 우리가 카메라를 살 때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를.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들이 카메라 화소수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44%예요. 이렇게 많아요. 화소수에 굉장히 뭐 21점 뭐 얼마 화소 이 화소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인가 봤더니 손으로 이 하는 게 아니고 자동 초점, 딱 버튼을 누르면 짝짝 해가지고 지가 맞춰지는 이 자동 초점에 대해서 17%가 나오더라. 초점이 자동으로 맞춰주면 좋긴 하죠. 첫 번째 카메라 화소, 두 번째 자동 초점, 세 번째 손떨림. 손떨림 기능이 IS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21%예요. 그 다음에 얼굴 인식 기능, 사진 편집 기능, 평가 측강, 플래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틀려지더라 사람들이. 자,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같은 것도 200만 화소 2천만 화소 이상이 나오고 있고, 또한 화소가 높은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화소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화소가 높을수록 대형 사진을 아까 봤죠? 저화소 센서는 이렇게
크게 돼 있고 고화소 센스는 조그마하게 이렇게 촘촘히 돼 있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화소수가 많은 것은 크게 사진을 확대를 했을 때 얼굴이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화소를 갖다가 찍은 사진은 어때요? 이 입자가 크기 때문에 느리면은 깨져나가고 바로 이 차이예요. 화소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은 사진은 찍히는 건 똑같지만 고화소는 사진을 확대를 했을 때 깨지지 않지만 저화소는 사진이 깨져나간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 난 메모리가 없으니까 제일 낮은 사양으로 찍었어. 근데 그것을 사진관에 가가지고 확대를 하려고 보니까 어느 정도 확대를 하니까 이게 다 깨져버린 거야. 근데 아까 고화소로 찍은 사람은 메모리가 많으니까 나는 고화소로 놓고 찍을래 해가지고 찍었는데 확대를 하니까 깨끗이 나와. 자, 그 두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메모리 핸드폰의 메모리나 이 메모리가 적기 때문에 저화소에다 놓고 찍은 거고 640에 뭐 700이나 뭐 720에 뭐 800이나 이런 정도 찍고 한 사람은 나는 메모리가 내 핸드폰은 충분하니까 고화소에다 놓고 찍었어. 그러다 보니까 1920에다 놓고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확대를 하니까 얘 것은 이상이 없는데 내 것은 굉장히 줄어들더라. 그 차이가 지금 화소지 사진이 찍히고 안 찍히고는 거의 똑같더라 그 얘기예요. 화질은 관계가 없다 결국에. 즉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화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화소수에 관계없이 찍는 것은 똑같아요. 옛날 거나 지금 카메라나 똑같은데 입자가 어때? 촘촘하냐 아니면 좀 큼직큼직하냐 해가지고 확대를 했을 때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굳이 필요가 없더라 이거예요. 화질은 화소는 화질하고는 관계가 없고 사진을 확대했을 때 깨짐의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예전에 이 강의를 뭐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니까 들어서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적은 화소를 찍었을 때 그걸 확대해 보니까 어때요? 깨져나가죠. 깨져나가요. 그냥 작은 화면에서 우리가 그 사진을 볼 때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대형 화면으로 TV나 이런 쪽으로 가서 딱 해가지고 확대해서 보니까 어때요? 사진이 깨져나가죠. 자, 즉 이걸 갖다가 어디에서 보면 되냐면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이 사진 나 꼭 필요해 해서 거기서 카피를 한다든가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봤을 때 그 밑에 보니까 사진을 클릭해 보니까 요만하게 나와. 컴퓨터 상에서 어느 것은 크게 나오고 크게 나온 것들은 고화소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고 작은 거 뭐 64K 아까 큰 사진은 뭐 7메가 4메가 이렇게 하는데 64K짜리 막 줄여가지고 올리는 사진들 그런 것은 볼 때는 괜찮은데 확대를 해보니까 깨져나가더라. 왜? 화소가 안 좋아서. 그 차이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큰 화소의 사진을 크게 뽑을 때는 가치가 있지만은 나머지는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정보 차이인데 이제 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잘 안 깨지더라. 자, 갤럭시 S10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디스플레이 6.1인치 카메라 후면은
1200. 네. 듀얼 픽셀. 그리고 전면 1000만. 그러니까 여기 요것만 봐도 카메라를 남을 찍을 때 찍는 쪽으로 찍으면 1200만 화소가 돼요. 근데 카메라를 핸드폰으로 나를 찍을 때는 픽셀이 어때요? 1000만에 1000만. 남을 찍을 때는 1200만이고. 그러니까 핸드폰도 뒤에 있는 카메라와 전면부와 거기에서도 2000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핸드폰 뒷면이죠. 뒷면으로 해서 렌즈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을 찍을 때는 1200만 1200만 화소고, 전면부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찍을 때 그때는 1000만 화소더라. 거기서도 화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보통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왜? 화소가 적기 때문에 그런 사진은 그냥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 근데 초특급용 DSL로 찍고 뭐 해도 똑같은데 그 사이즈로 볼 때 별 상관이 없지만 리사이징한 형태로 해서 올라갈 때는 어때요? 깨져나가죠, 사진이. 그러니까 왜 이 사진이 자꾸 이렇게 크게 흘러보니까 깨지지? 그때는 여러분들이 화소를 얼마에다가 핸드폰에다가 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화소가 높다고 해도, 화소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은 없지만 사진을 확대하고 줄이고 할 때 거기에서 차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고화소를 살까? 고화소 살 필요도 없는데. 자, 고화소는 분명히 많이 담을 수 있다. 고정적인 우리가 사이즈로 볼 때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지는 몰라도 큰 사이즈로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카메라를 사는 거지. 안 그러면 누가 카메라를 삽니까? 안 사지. 그만큼 그릇이 크기 때문에 많이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화질이 좋으려면 고화소보다는 센서가 커야 된다. 카메라는 센서의 가격이 비례한다는 거. 센서가 크면 클수록 카메라 가격은 엄청 올라간다는 거. 그 대신 카메라에 들어있는 센서는 어떨까요? 조그만하죠. 카메라가 작기 때문에 센서가 커요. 그렇지만 전문적인 카메라들은 센서가 크다. 그래서 많이 담을 그릇이 크기 때문에 많이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센서만 좋아야 되나? 그렇진 않죠. 또 렌즈가 또 좋아야죠. 렌즈도 너무 싼 이 저가품들은 어때요? F값이 높죠. 보통 우리가 렌즈가 밝아야만이 어때요? 셔터 스피드도 확보도 할 수 있고, 렌즈가 밝으면 그만큼 밝기 때문에 빛이 많이 적으니까 어때요?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렌즈도 좋아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네. 그래서 이제 센서를 갖다가 우리가 DSLR에서 1:1 센서냐 아니면 그룹된 센서냐 해가지고 두 가지 카메라가 있다, 이 얘기예요. 1:1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풀바디 아니면 그룹바디라고 부르죠.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메라가 두 종류로 해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중급용도 있고 초고급용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지금 사장된 똑딱이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센서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카메라는 크고, 그 다음에 중형 조금 작고, 초급 조금 작고, 그 다음에 미러리스 카메라, 뒤에서 보고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 그 다음에 똑딱이 핸드폰 요만해. 근데 스마트폰은 더 작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센서가 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요즘은 미러리스도 1:1 바디가 있고, 소니 거. 그러기 때문에 화소가 마냥 아주 좋아도 센서가 작기 때문에 화질에 영향을 미친다. 예. 아시겠어요? 센서가 크면 클수록 화질이 좋다. 그러니까 비싼 카메라들은 센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핸드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센서가 조그만해요. 잘 찍히긴 해도. 그 대신 요만한 것과 요만한 사이즈로 들어간다고 치면 카메라 속에 들어있는 건 요만한데 어느 게 더 많이 확대를 할 수 있고 화질이 좋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네.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지금 센서에 이게 이제 차이인데, 이게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가 요만해요. 네. 이 디지털 카메라가. 그렇지만 봐봐요.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가 요만하다는 얘기예요. 요만. 35mm. 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틀리다는 거죠. 자, 화소수가 여기서 이제 정의해야 될 게 뭐냐. 화소수가 높은 것은 종이 사이즈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화소수가 500만짜리는 종이가 풀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나머지 거 화소수가 낮은 것은 요만하니까 종이 사이즈가 굉장히 요마직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확대를 하는 데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얘는 이 전면으로 다 크게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화소가. 이제 이해 가시죠? 자, 큰 블라이드 사진을 인화해서 만드는 초대형 사진에는 화소수가 높은 게 센서가 크니까 크게 확대하는 사진은 굉장히 유리하다. 네. 그리고 큰 사이즈의 사진이기 때문에 특정 부위를 잘라내서 사용을 해도 화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지만 반대로 작은 화소의 수는 잘라가지고 사용하면 화질이 떨어진다. 그 차이예요. 네. 단점이 있는데 중저급의 렌즈는 효과가 떨어진다. 고화소 바디는 고급 렌즈를 써야 효과적이다. 이게 답이에요. 답. 네. 뭐라겠어요? 고화소 바디. 그러니까 캐논 5D나 이런 쪽에는 고급 렌즈를 써야 효과가 있다. 네. 근데 캐논 5D에다가 중저가 조금 낮은 화질을 렌즈를 갖다가 사가지고 쓰니까 효과가 떨어지더라.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좋은 카메라에다가 좋은 렌즈를 쓰니까 효과가 너무 좋더라. 당연한 거 아니야?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만큼 좋은 거지. 중저급 카메라는 좋은 거 사가지고 중저급을 쓰니까 화질이 떨어진다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왜? 렌즈 하나도 돈 1,000불이 넘어가고 2,000불 막 3,000불 이런데 거기에
굉장한 수치류에서 렌즈가 여러 개 들어가가지고 좋은 수치를 잡아놓은 것과 조그마한 렌즈 싸게 해서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렌즈를 몇 개 안 넣어가지고 수치를 잡은 것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지. 바로 그 차이에 이게 모든 것이 똑같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렇게 찍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진에 대해서 고화소의 매력을 느껴요. 이제 어우 사진이 진짜 이게 굉장히 좋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요. 일반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비해가지고 찍으면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양질의 사진을 한번 쭉 모아보시면 굉장히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여러분들 만나뵙겠습니다.